2025년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엘리트를 비난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에 절망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강력한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분노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며 모든 문제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 우리는 그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을 좌파나 우파의 이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이념이 아니라 시대의 불안과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부터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왜 인간은 주기적으로 강력한 지도자에게 열광하고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맡기는지에 대한 인간 본성과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분노를 파는 상인들, 포퓰리즘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포퓰리즘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놀랍도록 동일한 설계도를 사용합니다. 첫째, 우리와 그들의 구도입니다. 포퓰리스트는 세상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땀 흘려 일하는 순수하고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부와 가치를 빼앗는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트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선명한 이분법은 복잡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적에게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 엘리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외부의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민자일 수도 있고 특정 국가일 수도 있으며 세계화나 글로벌리스트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대중과의 직접 소통입니다. 포퓰리스트는 의회, 언론, 사법부와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불신하고 무시합니다. 대신 그들은 SNS나 대규모 군중 집회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마치 자신만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결합될 때 포퓰리즘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꺼지지 않는 분노의 엔진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무엇일까요? 포퓰리스트들이 아무리 뛰어난 선동가라 할지라도 마른 장작 없이는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그 마른 장작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시스템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파헤쳤던 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리 없는 도둑, 즉 인플레이션은 당신이 성실하게 모은 저축의 가치를 매 순간 훔쳐갑니다. K자형 회복은 경제 위기 이후 정부가 품막대한 돈이 자산을 가진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들고 월급에 의존하는 대다수는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세계화는 값싼 상품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오직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시스템이 대다수를 배신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강력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가진 구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실패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경제적 실패가 독재자를 만든다는 이 무서운 공식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연극과 같습니다. 배우와 시대만 바뀌었을 뿐 그 대본은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이 설계도를 사용한 최초의 배우들은 고대 로마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그라쿠스 형제는 귀족들이 독점한 토지를 평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농지개혁을 외치며 민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원로원이라는 엘리트 시스템에 맞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직접 외쳤던 최초의 포퓰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언제나 평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갈리아 원정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로마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풀었고 검투사 경기와 같은 대중적 인기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로원이 아닌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 공식을 가장 끔찍하게 증명한 사례는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독일 중산층의 모든 저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진 독일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 바로 그 토양 위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모든 것은 유대인 금융 자본과 우리를 배신한 내부의 적들 때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의 고통에 대한 명확한 적을 설정해 주었고 위대한 독일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의 광기에 열광했습니다. 20세기 포퓰리즘은 아르헨티나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적 불안정과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후안 페론과 그의 아내 에바 페론은 나라를 좀먹는 세력에 맞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막대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중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고통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소환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끝났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청구서는 언제나 참혹했습니다. 페론이 집권했던 시기, 아르헨티나는 세계 10위권에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리한 복지 정책과 국유화는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열광을 얻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재정은 파탄났으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르헨티나가 페로니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 끔찍한 청구서는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히틀러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권력을 잡았지만 그는 경제를 살리는 대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숙청했으며 의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경제적 분노를 먹고 자란 괴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라는 최악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포퓰리즘의 역사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분노를 동력으로 얻은 권력은 종종 그 분노의 근원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며 오히려 사회를 더 깊은 분열과 파멸로 이끌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퓰리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포퓰리즘은 이념이 아니라 증상이다. 경제 시스템이 대다수를 배신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할 때 사회는 포퓰리즘이라는 열병을 앓게 됩니다. 둘째,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포퓰리스트들은 문제의 근본원인 경제 구조를 해결하기보다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잡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의 단순한 해법은 종종 더 큰 경제적 파탄이나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곤 합니다. 셋째,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포퓰리스트 개인만을 비난하는 것은 화재 경보기를 끄고 불길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왜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의 근원을 찾아내 둑을 쌓고 시스템을 바로잡을 것인가? 그 선택에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분노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퓰리즘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서막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